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때로는 따뜻한 햇살 아래 숨겨진 차가운 그림자처럼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 뒤에 어떤 추악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착한 사람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겨진 탐욕과 배신, 그리고 기막혔던 제 결혼 생활과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뜻밖의 결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패션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대기업에서 정년까지 근무하시고 현재는 개인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와 온화하고 현명하신 어머니 밑에서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족함 없이 무엇보다 진실된 마음과 예의를 가장 중요하게 배우며 자랐습니다. 늘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아껴주시던 부모님의 금슬 좋은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언젠가는 저런 결혼을 하겠다고 다짐했죠. 특히 남편은 저희 아버지처럼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알콩달콩 예쁘게 사는 평범하지만 따뜻하고 안정적인 결혼. 그러한 결혼을 원했는데 참 인생은 제 뜻처럼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제 전남편 강재석은 제가 대학교 시절 같은 봉사 동아리 활동을 하며 만난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강재석은 동아리 회원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고 그냥 친구였어요. 그런데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며 땀 흘리고 같이 바자회도 준비하고 옆에서 쭉 지켜봤는데 성실하고 꾸밈없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어느새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특히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됐고 서로 마음이 맞은 저희 두 사람은 어느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남친은 저에게 세상 그 누구보다 다정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눈빛과 행동들은 제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저희는 오랜 기간 연애하며 서로에게 깊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던 그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구나,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죠. 저도 취업을 해서 직장인이 되었고 강재석 역시 취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재석은 원하던 대기업에는 다 떨어졌고 어쩔 수 없이 눈을 많이 낮춰 한 중소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강재석의 연봉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저보다도 훨씬 적었죠. 물론 그런 부분들은 저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늘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있어서는 걸리는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바로 그의 집안 형편이 저희 집과는 많이 달랐다는 점이었죠. 그의 부모님은 그가 아직 어릴 때 두 분 모두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8살 나이 차이가 나는 누나의 손에서 거의 아들처럼 자랐다고 했죠. 누나는 동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했고 그래서 그는 늘 누나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지병이 있어서 더 이상 경제활동이 어렵고 집에만 있다고 했거든요. 당연히 강재석이 그의 누나를 부양해야 한다고 했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강재석의 어려운 가정 환경과 부양을 해야 할 신우라는 존재 때문에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정미야, 결혼은 현실이다. 사랑만으로는 넘기 힘든 벽이 분명히 있어. 네가 고생할까봐 걱정이다. 라고요. 하지만 그의 됨됨이와 저를 향한 진심만큼은 인정해 주셨고 눈물로 호소하는 제 고집을 꺾지 못하시고 어렵게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그의 배경이나 조건보다는 그의 성실하고 착한 심성, 그리고 지난 연애 기간 동안 변함없이 보여준 저를 향한 깊은 사랑만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 가면 되지. 사랑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때는 정말 그렇게 순수하고도 어리석게 믿었죠.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결혼 전 예비 시누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예비 시누는 건강이 좋지 않고 안색도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오랜 기간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 생활도 하기 어려워서 현재는 집에서 요양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제 손을 잡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글썽이며 말했죠. 옳게 될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 우리 재석이 정말 이 세상에서 둘도 없이 착한 아이예요. 부모님 일찍 여의고 내가 내 젊은 청춘 다 바쳐서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얘 하나만 보고 여기까지 키운 거 알죠? 내가 그동안 동생 뒷바라지하느라 너무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갖은 고생을 해서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이놈의 당뇨 때문에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일도 못하고 집에서 겨우겨우 약으로 버티고 있다니까. 동생을 위해서 산 거 후회는 없어요. 내 동생 내가 잘 키워줘야지 누가 키워주겠어. 오히려 이 못난 누나가 더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고 게다가 지금은 이렇게 몸이 망가져서 직장 생활도 못하고 재석이한테 기대고 있다 보니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예비 올케가 그런 걸 다 이해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고맙고 반가웠는지 몰라. 우리 재석이가 이렇게 착하고 예쁜 올케 만나서 장가도 가고 재석이가 내 자식은 아니지만 무슨 자식 장가 보내는 기분까지 든다니까. 우리 재석이 부족한 점 많겠지만 올케가 잘 좀 보듬어주고 아껴줘요. 그녀의 눈물 섞인 하소연과 동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그 애절한 이야기에 저는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동생을 위한 그녀의 헌신에 깊은 감동도 받았죠. 예비 신우의 말처럼 무슨 남매가 아니라 엄마와 아들 같기도 했고요. 남친 강재성 역시 그런 누나에게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누나 정말 나 때문에 자기 인생 다 포기하고 산 사람이야. 내가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장 노릇해서 누나한테 진 빚 조금이라도 갚아야 해. 당신도 내 마음 이해해주고 우리 누나한테 잘해줄 거지? 라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앞으로 신우에게도 어머니처럼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편을 잘 키워주고 건사해준 분이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염치 없고 뻔뻔한 남매가 제 인생을 얼마나 갉아먹으려 했는지요.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그 희생적이고 병약해 보였던 신우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는 노골적으로 제게 금전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부부의 경제권은 제가 갖고 있었는데요. 제 연봉이 더 높기도 하고 또 재테크에도 밝았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했으면 하고 바라더라고요. 나는 돈 관리는 영 젬병이라서 당신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게 마음 편해. 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경제권을 가지고 필요한 만큼 남편 용돈을 챙겨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저금이든 투자든 잘 운용해 보겠다고 했죠. 그리고 더불어 신우의 용돈과 생활비까지 생각해서 남편에게 늘 넉넉하게 챙겨주었어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신우에게 돈을 보냈는데도 신우는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남편을 통해 혹은 제게 직접적으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정말 필요한 생활비나 병원비 같은 거면 저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신우가 요구하는 것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신우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와 하소연을 늘어놓더군요. 올케,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요즘 당뇨 때문에 발이 너무 붓고 저려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겠어. 이런데 좋은 의료기기가 있는데 그게 또 한두 푼이어야 말이지. 우리 재석이한테 말했더니 알았다고만 하고 몇 날 며칠째 감감무소식이네. 역시 남동생은 결혼하면 다 소용없다니까.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참 섭섭하다. 처음에 저는 신우의 건강이 염려되어 신우가 원했던 고가의 의료용 안마의자를 큰맘 먹고 할부로 사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전화가 왔죠. 올케, 의료기기 정말 고마운데 집에서 TV 보면서 그거 하려고 했거든. 근데 TV가 또 말썽이지 뭐야. 올케도 알다시피 내가 몸이 아파서 주로 집에서 TV나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TV가 고장나 버리다니. 진짜 죽겠어. TV 좀 혹시 바꿔줄 수 없을까? 저는 어이가 좀 없었습니다. 너무 당연하다는 듯 저희한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니까요. 하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누나가 필요하다는데 하나 해주자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신우에게 TV까지 사주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무거나 안 하고 가장 비싸고 좋은 제품으로만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요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점점 더 대담해지고 뻔뻔해졌습니다. 한 번은 제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던 주말이었는데요. 신우이가 대뜸 저희 신혼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소파에 편하게 드러누워 과일을 먹으며 말했죠. 올케, 나 이번에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재석이한테 말했더니 글쎄 올케 허락부터 받으라네. 치사한 놈. 그래서 내가 염치불구하고 올케한테 직접 부탁 좀 하려고 왔지. 우리 집 냉장고가 너무 낡아서 음식이 넣기만 하면 자꾸 상해. 안 그래도 내가 당뇨 때문에 식단 관리가 생명인데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 요즘 나오는 양문형 냉장고로 하나만 좀 바꿔주면 안 될까? 어차피 올케는 대기업 다니면서 돈도 잘 벌고 부모님도 빵빵하시잖아. 이런 거 정도는 크게 무리도 아닐 텐데. 그러는 겁니다. 또 뭘 사달라고 하니 저는 너무 황당했는데 남편이 대뜸 알겠다고 사주겠다고 해버리더라고요. 저는 신우가 돌아간 뒤에 남편에게 왜 마음대로 자꾸 그러냐고 했는데 남편은 기본적인 가전제품도 제대로 안 되는 집에 사는 누나가 너무 불쌍하다면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좀 도와주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신우는 고맙다는 말은커녕 이왕이면 냉장고랑 식기세척기도 세트로 맞춰야 좋을 것 같아 내가 서서 오래 있으면 다리가 심하게 붓고 힘들어서 설거지하는 것도 영 힘드네 라며 투덜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우는 크고 작은 금전적 요구와 끝을 모르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 남편은 그 와중에 계속 자기 누나 불쌍하니 좀 도와주자는 식이었습니다. 초반 한두 번이야 저도 좋게 해줬죠. 계속되니 내가 무슨 돈통으로 보이나 싶고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경제권을 넘겼다지만 사실 남편 월급이 그리 많지도 않고 누나한테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면 남편 월급은 고스란히 다 남편과 신우의 지출로 들어가는 꼴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러려고 나한테 경제권 넘겼나 싶을 정도였죠. 저는 계속 형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순 없다고 하는데 남편은 그런 제 앞에서 불쌍한 척하면서 자기 누나 안 됐다, 가엾다
없다, 미안하다, 자기는 늘 부채감이 있다 등등 죄책감을 유발하는 소리를 했죠. 마치 저만 나쁜 년 만드는 것처럼요. 그런 식의 일이 빈번하게 생기면서 저는 신혼 때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전제품이야 고장이 나거나 오래 쓰면 바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진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황당한 일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신우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올케, 나 제일 친한 친구 결혼식이 곧 있는데 변변한 옷도 없고 들고 갈 만한 가방도 단 하나도 없는 거 있지. 그 친구 남편 될 사람이 엄청 잘 나가는 사업가라서 결혼식에 오는 사람들도 다들 장난 아니게 빼입고 올 텐데 나만 너무 초라하게 가기가 좀 그렇네. 올케 가방 중에 괜찮은 거 하나만 빌려주면 안 될까? 아니면 혹시 올케 카드로 하나만 사주면 안 될까? 나도 이런 중요한 자리에 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가보고 싶단 말이야. 저는 마침 신우의 생일도 다가오고 있었고 매번 돈 문제로 시달리는 것도 지긋지긋해서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큰맘 먹고 괜찮은 가방을 하나 선물해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신용카드를 선뜻 빌려주게 되었죠. 사실 제가 같이 가려고 했는데 그맘때 제가 너무 바빠 도저히 짬이 나지 않았거든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형님 마음에 드는 예쁜 걸로 골라보세요. 이번 생일 선물 제가 좀 통 크게 미리 드리는 셈 칠게요. 그렇게 선물 드리고 나서 그 후에 신우에게 좋게 얘기할 생각이었어요. 계속 뭔가를 해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방안을 좀 마련해보자고 좋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저의 순진하고도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제 카드를 받자마자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백화점으로 달려가 명품 가방을 시작으로 명품 브랜드 원피스와 구두까지 어마어마한 금액을 긁어버렸거든요. 쉴 새 없이 울리는 카드 결제 알림 문자를 보며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가방 정도는 하나 사드릴 의향이 있었는데 이렇게 카드를 물쓰듯이 긁고 다닐 줄은 몰랐습니다. 저조차도 제 월급으로 뭔가를 사는 게 너무 망설여져서 꼭 필요한 것만 고민해서 사는데 신우는 그런 것도 없이 막 써제끼더라고요.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이 그렇게 한순간에 신우의 사치와 허영을 위해 공중으로 날아갔다는 사실에 화도 나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제가 당장 신우에게 전화해서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는데 신우는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더군요. 아니, 올케가 좀 쓰라며. 그리고 듣자 하니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부모님 대신해서 재석이 키우느라 내 젊은 청춘 다 바치고 내 몸도 이렇게 망가졌는데 고작 이 정도 가방하고 옷 한 벌도 못 받아? 그리고 이거 올케 돈만 아니고 재석이 돈도 같이 있는 거잖아. 재석이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올케가 난리야? 올케 하나밖에 없는 시댁 식구한테 정말 너무 인색하고 야박한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말투도 나 너무 기분 나쁘네. 내가 올케 신우야. 근데 뭔데 그따위 말투로 나한테 훈계질이야? 너 나 무시해? 하면서 자기가 더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 일로 저와 신우는 크게 싸웠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제 남편 역시 이번에도 어김없이 마치 앵무새처럼 신우이의 편을 들고 나섰다는 겁니다. 정미야, 그만 좀 해라. 그냥 좀 너그럽게 넘어가면 안 될까? 우리 누나 그동안 너도 알다시피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 겨우 그깟 가방 하나, 옷 몇 벌 가지고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누나 말도 틀린 말 아니지. 내가 자기한테 돈을 다 맡겼는데 그 돈이 다 자기 돈은 아니잖아. 나는 우리 누나한테 그 정도 사줄 마음 있었던 거고. 근데 왜 자기 마음대로 되니 안 되니 그러는 거야? 라면서 자기 돈도 포함인데 뭐가 문제냐는 식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식이면 그냥 월급 나누고 네 돈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저더러 이렇게 속 좁은지 몰랐다고 오히려 자기가 더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저는 그 남매의 뻔뻔함과 이기심 그리고 저를 존중하지 않는 그 태도에 깊은 허탈감과 함께 인간적인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당장 신우이에게서 제 카드를 빼앗듯이 회수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식이면 신우에게서 돈이 술술 셀 것은 분명했죠. 그 사건 이후 저는 남편에게 각자 월급 각자가 알아서 관리하자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신우에게 용돈 안 보낼 거니까 그것도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선을 그으면서 내 정신 건강이라도 챙기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남편은 제 등 뒤에서 더욱더 기막힌 배신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는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지방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돌아오는 2박 3일의 빠듯한 일정이었죠. 그런데 목요일 저녁 늦게 갑자기 거래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출장이 다음 주로 통째로 연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굳이 출장 취소 사실을 자세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 일이었고 그맘때 신우일로 남편하고 사이가 많이 소원해졌었거든요. 대화도 많이 안 하고요. 그래서 굳이 출장 취소가 됐다는 걸 알리진 않았죠. 그런데 금요일 오전 저는 간단한 볼일을 보고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남편 차가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시간에 어쩐 일이지 생각하는데 차에서 내리는 걸 보니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한 여자가 내려서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옆에 여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같은 봉사 동아리 활동을 하며 친하게 지냈고 졸업 후에도 가끔씩 연락하던 후배 이주아였으니까요. 제가 그토록 믿고 가깝게 지냈던 후배가 남편하고 여길 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 둘은 굉장히 가까워 보였습니다. 다정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보면 그 둘이 부부인 줄 알겠더라고요. 마치 자주 온 것처럼 얼마나 자연스럽고 당당하던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아마 제가 집에 없는 줄 알고 이주아를 데리고 왔을 겁니다. 저는 눈앞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한 극심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남편은 뻔뻔하게도 회사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 봤는데 말이죠. 거짓말을 얼마나 뻔뻔하고 능청맞게 잘하던지요. 저는 남편이 이렇게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아,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신우의 도가 넘는 행동에 이어 남편은 저 몰래 제 후배랑 바람까지 피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을 더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사람 하나만 보고 한 결혼인데 그 사람 하나가 너무 최악이고 쓰레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냥 이혼해 줄 수는 없고 제대로 증거를 잡아 위자료 받을 거 다 받고 그러고 나서 이혼해 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늦게 저는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가장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오고 보니 이주아는 집으로 간 듯했고 남편 혼자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핸드폰을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함을 열어보았죠. 그걸 보는 저는 다시 한번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때까지 남편이 이주와 바람을 핀 게 최근의 일인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주아와 이미 내연의 관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사귀면서도 이주아랑은 계속 만나왔던 거죠. 뒤통수도 그런 뒤통수가 있을까요? 이것들이 아주 예전부터 저를 계속 속여왔던 겁니다. 그 둘이 결혼 전부터 만나왔다는 끔찍하고도 역겨운 증거들이 가득하더군요. 이해가 안 됐죠. 이주아랑 만나고 싶으면 저랑 헤어지고 이주아를 만나면 됐는데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요. 그런데 그 둘의 대화를 보니 남편은 이주아에게 제가 친정도 잘 살고 돈도 잘 벌지 않냐면서 저를 포기 못하겠다는 얘기도 했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한마디로 제 조건 때문에 저랑 결혼까지 했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큰 배신감과 상처, 분노가 끌어올랐죠. 그렇게 착한 줄 알았던 남편은 뒤에서 저를 눈치 없는 마누라, 답답한 여자로 조롱하고 있었고 저랑 가까웠던 후배 이주아도 덩달아 저를 비웃더군요. 저는 그 모든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심장이 마치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다 못해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 가슴을 부여잡아야 했죠. 그렇게나 믿었던 남편과 아꼈던 후배의 이중적인 모습에 배신감을 넘어 인간적인 혐오감마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바보처럼 지켜왔던 결혼 생활, 제 순수했던 사랑과 조건이 얼마나 한심했던 것인지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너무 이상하고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남편은 이주와 바람을 피면서 어디서 난 돈인지 돈을 잘 쓰고 다녔다는 거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과 특급 호텔에도 자주 다녔고 이주아에게 선물도 제법 했더군요. 남편은 월급도 적고 그나마도 신우에게 생활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남는 게 별로 없을 텐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주아에게 값비싼 선물도 하고 호텔 스위트룸도 다니면서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쓰고 다녔는지 너무 이상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더욱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아버지가 결혼 초에 사이가 혹시라도 돈 때문에 기죽을까봐 저랑 같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라며 남편에게 신용카드를 주셨다고 해요. 필요할 때 쓰고 그 돈으로 저랑 여행도 다니고 선물도 하라면서요. 저희 아버지는 카드 내역을 보면서도 당연히 저와 남편이 함께 의논하며 사용하는 줄로만 알았다고 하셨죠. 같이 놀러 다니고 선물도 제 걸 사는 줄 알았던 거고요. 그런데 사실 남편은 저희 아버지가 준 카드를 바람 피는 데 쓰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는 기가 막혀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딸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카드까지 주면서 마음을 보여주신 건데 저희 아버지의 그 마음까지 강재석은 더럽고 추악하게 짓밟아버린 거죠. 저는 더 이상 단 한순간도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즉시 이혼 소송과 남편과 이주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께 걸었습니다. 남편의 폰에는 증거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위자료 소송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눈치라고는 약에 쓰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신우가 제가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준비 중인 걸 모르고 저를 찾아와서 또 터무니없는 돈 요구를 하더군요. 올케, 내가 건강 때문에라도 이 살을 좀 빼야 되는데 진짜 괜찮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이것만 하면 다이어트도 확실히 되고 혈당 관리도 돼서 당뇨에도 너무 좋대. 이거 계약을 좀 하고 싶은데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 내가 일단 계약금만 건 상태인데 올케가 잔금 좀 해주면 안 될까? 재석이는 요즘 내 전화 피하기만 바쁘고 괘씸해 죽겠어. 올케가 나 좀 도와줘라. 응? 나 이거 계약까지 해놔서 무조건 해야 돼.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뻔뻔하고도 가증스러운 신우의 말을 끊으려다가 문득 남편과 신우에게 마지막으로 빅엿을 선사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가 없이 지갑에서 그 신용카드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된 바로 그 카드요. 형님, 정말 급하신가 보네요. 이거 드릴게요. 다른 것도 아니고 건강 때문이라는데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 말에 신우는 반색을 하며 카드를 받아가더라고요. 저는 신나서 카드를 들고 가는 신우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카드는요, 이미 카드사에 전화해서 분실 신고 및 도난 신고를 해두었고 곧 사용이 정지될 예정인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카드였거든요. 하지만 신우는 마치 하늘에서 동아줄이라도 내려온 것처럼 신나서 냉큼 그 카드를 받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난리가 났죠. 신우는 그 카드로 다이어트 관리업체에서 800만 원짜리 관리를 계약했는데요. 신우는 계약금 조금 걸어놓고 이미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거고 나머지 돈은 저한테서 들고 간 카드로 내려고 했는데 하지만 제가 준 그 카드는 분실 신고 및 도난 카드로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분실 신고로 인해 모든 결제가 거부되었고 경찰에 신고까지 된 데다 이미 관리를 받고 있었는데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 보니 관리 비용까지 청구가 된 겁니다. 신우는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남편은 이 문제로 경찰서에서 전화까지 받고 저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가 이주아랑 바람피면서 우리 아버지가 준 카드 쓰고 다녔지. 내가 그걸 왜 냅둬야 돼? 당장 정지시켰어. 제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걸 안 남편은 경악하더니 변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코웃음 쳤죠. 나 너랑 이혼할 거고 너랑 이주아 상대로 상간소송 소장도 보냈어. 이제 다 끝이야. 네 누나는 그것도 모르고 돈 타령하던데 진짜 지긋지긋하다. 앞으로 네 누나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나랑은 다 끝이니까. 남편은 다 오해라고 하면서 일단 자기 누나가 경찰서에 가게 되었으니 그것만이라도 해결해 달랍니다. 저는 내가 피해자인데 뭘 해결하냐고 이제부터 네가 다 해결하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급하게 대출을 받아 그 돈은 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저는 짐을 싸서 남편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애초에 같이 살던 신혼집도 저희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도와주신 거거든요. 남편은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잘못했다, 미안하다, 손이 발이 되게 빌었지만 저는 다 필요 없으니 법원 가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신우도 처음에는 저보고 왜 정지된 카드를 줘서 이 난리를 일으키냐고 하다가 나중에 지 동생이 바람피고 이혼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알자 저한테 싹싹 빌더라고요. 이혼만은 말아달라고요. 돈줄 사라질까봐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저는 그 거지 같은 남매를 매몰차게 제 인생에서 치워냈습니다. 그 후 저는 소송을 진행했고 완벽하게 승소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제하고도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남편과 이주아로부터 받아냈죠. 위자료를 받아내긴 했지만 그 위자료가 결국 남편이 저희 아버지에게서 교묘하게 뜯어내고 상간녀와 함께 흥청망청 탕진했던 바로 그 돈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서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난리 법석 끝에 이혼을 했는데 그게 벌써 1년 전의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혼 후 한참이 지났고 전 남편 소식은 몰랐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전 남편과 대학교 시절부터 연락하고 지내던 동아리 친구 하나가 부친상을 당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친했던 친구였기에 장례식장에 기꺼이 찾아가게 되었고 조문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장례식장에 와줘서 너무 고마웠다면서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전 남편 소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말로는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한 후 이주와 보란 듯이 살림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신우와 이주와의 갈등이 상상 초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돈 문제, 살림 문제로 정말 많이 싸웠고 나중에는 갈등이 심해지다 못해 몸싸움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주아가 전 신우에게 동생 피나 빨아먹는 거머리라는 소리를 하게 되었고 그 소리를 들은 전 신우가 열받아서 이주아 머리를 다 뜯어놓고 코를 때려서 심하게 다쳤다고 하더군요. 그 일로 경찰까지 올 정도로 큰 소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의 막장 드라마 한 장면이었다고 했죠. 두 여자 사이에서 매일같이 시달리는 강재석은 피골이 상접한 꼴로 다니고 집에도 들어가기 싫다고 그러고 다닌답니다. 게다가 전 신우가 이래저래 돈 사고 친 것 때문에 빚이 너무 많이 생겨 전 신우랑도 인연을 끝내 만회한다더군요. 만약 전 남편이 전 신우랑 인연을 끊으면 전 신우 성격에 절대 가만 안 있을 것 같고 끝까지 쫓아가 괴롭힐 것 같은데 아주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개싸움 제대로 난 것 같더라고요. 한편 저는 다시 따뜻한 부모님 품으로 돌아와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다행히 결혼 생활 동안 아이가 없었고 그것이 이 모든 불행 중에서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전 남편이 인간성 하나만큼은 참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인간은 다른 거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인간성 하나만을 연기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는 어리석은 결혼 같은 것에 제 소중한 인생을 얽매이지 않으려 하고 오롯이 제 자신을 사랑하며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제 길고도 기막힌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때로는 선의로 내민 손이 내 뒤통수를 치다 못해 빗수가 되어 돌아올 때가 있죠. 저는 오늘 잊고 지냈던 친구에게 베푼 선의가 어떻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배신으로 돌아왔는지 그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동심리센터에서 일을 하며 아이들의 심리 상담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제 주변 사람의 시커먼 속내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었네요. 저는 남편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믿었던 30대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째였고 아이는 없었어요. 저는 아동심리센터에서 일을 하는 심리상담사인데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점심을 먹기 위해 제가 다니는 센터 건물 1층의 한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자주는 안 가는 곳인데 바빠서 얼른 식사를 하고 올라오려고 간 곳이었죠. 그렇게 같이 간 동료와 자리를 잡고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분주하게 손님들을 맞이하던 직원 중 유난히 눈에 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스치듯이 봤다가 설마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쳐다봤죠. 알고 보니 제 친구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최선미였죠. 선미는 고등학교 시절 저와 꽤나 살갑게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웃음도 많고 활기찼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대학교도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좀 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졸업하고 일하고 또 각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마주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반갑기도 하면서 놀랍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 선미는 예전의 그 생기발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모르게 잔뜩 지치고 그늘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선미를 불렀죠. 선미야, 최선미 맞지? 나야 지은이. 제 부름에 선미도 저를 돌아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지은이?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나 여기 밥 먹으러 왔는데 네가 마침 보이더라고. 야, 이게 얼마만이야. 그러게, 너는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그동안 잘 지냈지? 선미는 반가워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주눅든 모습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사를 나눴는데 한창 바쁜 점심시간이었기에 계속 선미를 붙잡아둘 순 없었습니다.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죠. 그리고 며칠 뒤 저희는 근처 카페에서 만나 지난 회포를 풀었습니다. 선미는 그동안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지은아, 나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시집살이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우리 시어머니 정말 보통 분이 아니셨거든. 내가 숨쉬는 것조차 마음에 안 드셨나 봐. 사사건건 트집 잡고 구박하는 건 그냥 일상이었고 심지어 어느 날은 나한테 손찌검까지 했다니까? 뭐라고? 때리기까지 했다고? 세상에, 그게 말이 돼? 미친 거 아니야? 너를 왜 때려? 내가 조그만 실수를 좀 했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을 때리더라. 뺨까지 맞고 나니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겠다 싶은 거야. 결국 이혼하고 나왔어. 너무 지겨워서 위자료고 재산 분할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몸만 나온 거지. 애는 없었고? 제 물음에 선미의 얼굴이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실은 딸 하나 있어. 놓고 나왔지 뭐. 일단 나라도 살아야겠더라고. 그리고 뭐 시어머니가 선녀라고는 껌뻑 죽으니까 어련히 나 대신해서 잘 안 키워줄까 싶고. 아, 그렇구나. 선미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얼마나 자식이 보고 싶고 마음이 아플까 싶어 안쓰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움받을 친정도 마땅치 않았어. 우리 엄마 아빠 엄청 보수적이고 이혼 절대 안 된다는 분들이었거든. 그래서 친정 도움도 못 받고 나 혼자 살아.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한 거라서 딱히 사회생활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래서 저 식당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지은아. 결혼 한번 잘못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너랑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나도 꿈 많은 소녀였는데 말이야. 그렇게 선미는 하소연을 하더니 코를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과거와 자신의 불행을 토로하는 선미의 모습에 저는 진심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누구보다 자존심 강하고 씩씩했던 친구가 이런 힘든 일들을 겪었다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죠. 저는 그날 이후 어떻게든 선미에게 힘이 되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 후 선미에게 자주 연락해서 안부도 묻고 가깝게 지냈어요. 그리고 가끔 저희 집으로 초대해 맛있는 밥도 해먹이고 이런저런 필요한 선물도 종종 했었죠. 그러다가 선미가 지금 혼자 사는 곳 월세가 너무 비싸다고 식당 월급 받아봤자 돈이 안 모인다고 그러는 겁니다. 때마침 저희 이모가 임대업을 하시는데 위치도 좋고 신축인 빌라를 갖고 있으셨거든요.
저는 이모에게 사정을 말씀드려서 굉장히 저렴한 월세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선미는 저에게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리로 이사를 갔죠. 저는 남편하고도 같이 선미를 만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 역시 선미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친구 좋다는 게 뭐냐며 저보고 친구 많이 챙겨주라고 하더라고요. 선미가 저희 집에 자주 오다녔고 저도 선미네 집에 종종 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와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죠. 선미와 가깝게 지내다 보니 꼭 예전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선미는 제 덕분에 월세를 크게 아낀다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선미가 다달이 나가는 월세를 아껴서 그 돈을 잘 모아 전세 자금을 마련했으면 했어요.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요. 그런데 선미의 행동은 제 생각과 좀 다르더라고요. 선미는 월급을 받으면 저금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막 사재 끼는 겁니다. 꼭 필요한 물건도 아닌데 옷이며 화장품이며 안 쓰는 생활용품까지도 막 사더라고요. 그래서 선미네 집은 늘 택배 박스가 가득하고 물건들로 가득가득했습니다. 심지어는 뜯지 않은 택배도 한가득이었죠. 하지만 그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아이도 못 보고 살고 마음의 허전함 같은 게 크다 보니 쇼핑으로라도 마음을 달래려고 그러나 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 얘기를 안 하다가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나중에는 선미에게 조심스레 얘기를 했습니다. 선미야, 근데 너 보니까 뜯지도 않은 택배가 너무 많던데. 아, 귀찮아서 나중에 다 뜯어야지. 보니까 너 생활용품 이런 것도 많이 사던데 있는 거 먼저 쓰고 사는 게 어때? 다 필요해서 사는 건데 뭐. 그리고 옷이나 신발 같은 것도 안 입는 거 너무 많이 사는 것 같던데. 사실 우리 이모가 월세 싸게 해준다고 해도 월세라는 게 매달 나가는 거 너무 아깝잖아. 어쨌든 나중에 전세로 바꿔야 되는데 적금 같은 건 따로 좀 하고 있어? 제 딴에는 좀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선미는 기분 상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적금은 안 하는데 해야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이 정도 얘기하면 됐지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하여튼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론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지인 중에 고영석 씨라는 선배분이 있었는데요. 동네에서 큰 고깃집을 2개나 운영하세요. 그분이 인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들어보니 결혼하고 여자 쪽 문제로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했다고 했는데 고깃집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능력도 있고 돈도 잘 벌었죠. 무엇보다 성격이 정말 온화하고 수도분해서 좋았습니다. 저도 남편 때문에 몇 번 보고 그분 가게에서 식사도 여러 번 했는데 성격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도 너무 좋고요. 저는 상처받은 선미와 마음 따뜻한 영석 씨가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 되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선미야, 혹시 괜찮으면 내가 정말 좋은 사람 한 명 소개해 줄까? 내 남편보다 3살 많은데 젠틀하고 괜찮은 분이야. 이혼 경력이 있긴 한데 1년도 안 살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들어보니 이혼 자체도 여자 쪽 문제가 좀 컸고 동네에서 큰 고깃집 운영하시는데 최근에 2호점도 냈어. 능력도 좋으셔. 제 제안에 선미는 내가 무슨 나는 애도 있고 자격 없어 라며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만나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영석 씨도 괜찮다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니 선미는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한번 만나볼게. 날 신경 써줘서 고마워 지은아. 라더군요. 그렇게 저는 주선자가 되어 두 사람의 소개팅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소개팅 당일이 되었죠. 그런데 선미가 영석 씨랑 단둘이 만나기는 너무 긴장되고 어색하다며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남편과 저까지 넷이서 함께 만나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약속 당일날 센터에 급한 일이 생긴 겁니다. 제가 바로 가봐야 하는 일이었죠. 저는 갑자기 약속에서 빠지게 된 게 미안했기에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혼자라도 가서 두 사람이 어색하지 않게 자리를 좀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말 못 가는 거야? 아휴, 어떡하냐? 알았어. 그럼 나 혼자라도 가서 두 사람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 좀 잘 띄워주고 최대한 빨리 돌아올게. 걱정 말고 일 잘 봐. 그렇게 남편만 약속 장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늦게라도 어떻게든 합류하려고 했지만 센터 일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는 바람에 결국 그날 모임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됐냐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다소 황당한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 술 냄새를 풍기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의 등에는 최선미가 힘없이 축 늘어진 채 엎여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나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머,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선미는 왜 이렇게 술에 취한 거야? 남편은 일단 좀 눕히겠다고 했고 저는 저희 침대에다 눕히라고 했습니다. 땀 흘리며 나오는 남편에게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죠. 여보,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오늘 소개팅은 완전 꽝이었나 봐. 영석이 형이랑 선미 씨랑 첫 만남부터 영 안 맞는 것 같더라고. 분위기도 썰렁하고 서로 영 마음에 안 드는 눈치야. 그래서 그랬는지 선미 씨가 속상한 마음에 초저녁부터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주 그냥 뻗어버렸지 뭐야. 영석이 형은 먼저 갔고 선미 씨 혼자 택시 태워 보낼 수가 없어서 그냥 업고 왔어. 집도 어딘지 모르겠고.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지. 에이, 아무리 그래도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내가 선미 씨를 데리고 들어가? 그건 좀 아니지.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 말도 맞더라고요. 그렇긴 하네. 여기로 데리고 온 건 잘했어. 남편은 그렇게 한바탕 설명을 하고는 땀을 너무 흘렸다며 좀 씻는다고 하더라고요. 소개팅이 잘 안 됐다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 남편이 선미를 등에 업고 집에 들어온 것은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영 찜찜하고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곤히 잠든 선미를 보니 차마 뭐라고 따져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어난 선미에게 따뜻한 꿀물을 주었습니다. 선미는 숙취 때문인지 잔뜩 찌푸린 얼굴로 미안해 지은아. 내가 어제 너무 추태를 부렸지? 라며 멋쩍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괜찮아. 소개팅은 잘 안 됐다며? 인연이 아닌가 봐. 그랬나 보다. 두 사람이 생각보다 안 맞았구나 생각하며 그날의 일은 그렇게 해프닝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 남편과 선미는 왠지 모르게 서로를 어색하게 대하며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자연스레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저희 집에 드나들지도 않았고 셋이 함께 만나는 일도 없어졌죠. 저는 남편이 그날 밤의 일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선미와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며 적절하게 처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남편의 태도에 안심하며
제 찜찜했던 기분도 털어버리려 애썼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 눈을 속이기 위한 그들의 치밀하고도 역겨운 연극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맑고 화창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북한산으로 등산을 간다며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떨며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한 번씩 친구들과 낚시나 등산, 축구를 가곤 했거든요. 남편은 등산복을 쫙 빼입고 등산할 끈을 고쳐매고 커다란 배낭까지 매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회포 좀 풀고 올게. 저녁 늦게 들어올 테니 기다리지 마. 현관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거실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선물 꾸러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같이 등산을 간다는 남편의 친구 하나가 얼마 전 등남을 했다기에 제가 아기 옷을 하나 사놨거든요. 꼭 들고 가라고 했는데 남편이 고스란히 놓고 간 거죠. 저는 내가 꼭 챙겨가렸는데 이걸 놓고 갔네 생각하며 그 선물을 챙겨 나갔습니다. 아직 남편이 출발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1층의 아파트 야외주차장으로 허겁지겁 내려갔는데 다행히 아직 출발하지 않은 남편의 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으로 여보 하고 부르려던 순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남편의 차 조수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거든요. 남편은 등산로 입구에서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는데 조수석엔 이미 누군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자가요.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조수석에 탄 사람과 무언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리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친구 최선미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까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등산 간다던 사람이 왜 최선미와 함께 있는 걸까?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저렇게 다정한 모습으로? 수만 가지 의심과 불길한 예감이 한꺼번에 저를 덮쳐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갈 뿐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남편을 지켜봤는데 남편은 전화가 오는지도 모르는지 선미와 무슨 대화를 나누다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이번에는 선미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가 가고 잠시 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어난 목소리의 선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어디야? 뭐 하고 있어? 나? 지금? 우리 딸 만나러 시댁 가는 길인데 왜? 무슨 일 있어? 라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딸 만나러 간다고? 면접 교섭날이라서. 뭐 타고? 뭐기 버스 타고 가지. 근데 왜 그래? 저는 당장이라도 따지려다가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 말에 선미는 하는 짧은 대답 소리만 내뱉고는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내내 남편과 선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할수록 그 소개팅 날 남편이 선미를 업고 온 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남편의 선배이자 그날 소개팅 상대였던 영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석 씨. 재수 씨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전화 건 거 아니죠? 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예, 뭔데요? 얼마 전에 제 친구랑 소개팅 하셨잖아요. 예.
영석 씨는 소개팅이라는 말에 별로 반응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날 잘 안 됐다고 하더니 분위기가 많이 별로였나 보다 싶었죠. 그날 별일 있었나요, 혹시? 무슨 별일이요? 친구가 그날 속상해서 술을 좀 많이 마셨다고 하던데. 속상해요? 그 친구분이요? 왜요? 두 분이서 잘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영석 씨는 좀 황당해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 친구분은 별로 속상해 보이지 않고 기분 좋아 보이시던데. 저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전화 주셨으니까 일단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친구분이요. 최선미 씨. 소개팅 매너가 너무 없으시더라고요. 네? 노골적으로 저보고 나이보다 많아 보인다고 하고 키도 작아 보인다고 하질 않나. 하여튼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티를 너무 내는 겁니다. 네? 선미가요? 예, 저도 최선미 씨 조건은 다 들었는데 솔직히 성격 좋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번 만나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막상 만나보니 좀 게다가 제가 진짜 기분 나빴던 건요. 어쨌든 저랑 최선미 씨 소개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저보다 경준이랑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술 마시고 그러는 건지. 경준이는 제 남편의 이름입니다. 저는 영석 씨의 말에 황당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저희 남편이랑요? 예, 둘이서만 술 마시고 대화하고 제가 거기 있는데 투명인간 된 것 같고 내가 여기 뭐하러 왔나 싶은 거예요.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좀 앉아있다가 일 핑계로 그냥 나왔죠. 일찍 나오신 거예요? 예, 6시인가 봤는데 제가 9시도 안 돼서 그냥 나왔을 겁니다. 기분도 좀 나쁘고 경준이한테도 좀 서운하더라고요. 사람 불러다가 뭐 하는 건지 싶고. 그리고요, 제가 이런 말까진 좀 그런데 경준이랑 최선미 씨 되게 친하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둘이서 친합니까? 둘이서 친해요? 영석 씨가 하는 말은 다 제가 처음 듣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이 따로 친하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고 그래 보이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영석 씨는 9시도 안 돼서 그 자리에서 나왔다뇨. 영석 씨가 나올 때 선미는 별로 취하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그러면 자정까지 제 남편하고 선미 둘이서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취했다는 거잖아요. 그 모든 상황이 기가 막히고 경악스럽더라고요. 소개팅이 잘 안 된 게 아니라 애초에 선미는 영석 씨보다 제 남편에게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남편 차를 타고 가던 최선미의 모습이 겹치는 겁니다. 아, 그 두 사람 뭔가 있구나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황당하고 참담한 기분을 억누르고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내 남편이랑 내 친구가 이런 이야기는 정말 TV에서나 봤던 이야기였어요.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집으로 온 남편에게 최대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남편 차의 블랙박스 SD카드를 몰래 빼내어 왔죠. 차에 들고 갔던 노트북에 그 카드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끔찍하고도 역겨운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블랙박스에는 그날 아침 남편과 선미가 나누는 은밀하고도 추잡한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당황하며 변명을 하는 것도 찍혀 있고 전화 끊고 나서 허둥거리는 목소리도 다 찍혀 있었죠. 얘 뭐야? 왜? 전화 건 거 누군데? 누구야 누구긴 네 와이프지. 어디냐고 전화 왔어. 혹시 우릴 봤나? 에이, 뭘 봐. 아까 집에 있었는데. 자기한테는 전화 안 왔어? 잠깐만. 나한테도 왔네? 이것 봐. 우리 본 거 아니야?
아닐 거야. 나중에 전화해 볼게. 걸려서 나 머리채 잡히는 건 아니겠지? 에이, 무슨. 만약에 걸리면 자기는 누구 편 들 거야? 강진 편 들 거야? 자기 편 들어야지. 확실해? 그럼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강지은이 아니고 자기잖아. 대답 좋네. 합격. 나 잘했어? 나중에 침대에서도 예뻐해 줄 거야? 그래. 근데 우리 언제까지 이래야 돼? 자기 언제 지은이한테 이혼하자고 할 거야? 조만간 얘기해야지. 근데 나 가만 보면 강지은 좀 짜증나고 재수없어. 왜? 내가 이혼하고 이꼬라지 됐다고 나 동정하는 것 같아서 기분 더러울 때 많아. 저번엔 나더러 월세 아껴줬으니까 그거 아껴서 전세금 마련하래.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렇게 말을 해? 내가 이렇게 됐다고 지가 우월감 느끼는 거지. 지도 곧 이혼녀 될 거면서. 내가 지 남편 차지한 거 보면 어떤 표정 지을지 그 꼬라지가 궁금하다. 걱정돼서 그랬겠지. 뭔 걱정. 내 앞에서 네 와이프 역성 들어? 아니야, 그런 건. 내 앞에서 강지은 역성 들지 마. 알았어. 그리고 그때 소개해준 남자 말이야. 영석 씨. 용석이 형. 아무리 돈 많다고 해도 키도 작고 배 나온 아저씨를 소개해주냐? 지은이 걔 진짜 웃겨. 내가 이혼녀니까 그냥 그런 남자랑 소개팅해도 된다 그거야? 영석이 형 괜찮은 사람이긴 해. 돈도 많고 성격도 좋고. 그래서? 그럼 나 그 남자랑 만날까? 안 되지. 내가 있는데. 하여튼 강지은 진짜 웃기다니까. 그러면 뭐해. 지 남편은 내가 꽉 잡고 있는데. 맞지? 맞아. 난 자기 거지. 그러면서 둘이서 꽁냥거리고 좋아 죽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친구라서 지 생각해서 했던 제 행동과 말들을 그렇게 욕을 하고요. 와, 이것들이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바보 취급하며 비웃고 비아냥거렸던 그 대화들. 저는 배신감과 모멸감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과 최선미가 제 등 뒤에 이렇게 시커멓고 날카로운 칼을 꽂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뒤엎고 그 두 인간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아주 차갑게 복수를 계획했죠. 저는 그 이후로도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을 대하며 지옥 같은 2주라는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동안 남편 몰래 변호사를 만나 이혼 및 상간 소송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두 소송을 준비하며 증거를 더 모았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며칠 뒤 제게 아주 중요한 지방 출장을 이틀 정도 다녀와야 한다며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의 거짓말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순진하고 남편을 믿는 아내인 척 연기하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싸며 휘파람까지 불어대는 그의 들뜬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서늘한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출장이라는 달콤한 이름의 밀월 여행을 떠난 바로 그날 저의 차가운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망설임 없이 남편의 회사 팩스로 그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모아온 모든 증거 자료 일부와 함께 남편 박경준과 최선미의 추억한 불륜 사실을 아주 상세하고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편과 최선미에게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도 보냈죠. 아마도 여행지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그 두 사람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졌을 겁니다. 특히나 남편은 회사가 아주 뒤집어졌을 거예요.
남편은 저에게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고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지금 최선미랑 있는 거 다 안다.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돌아와서 이혼과 상간 위자료 소송이나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선미도 상간소송 소장을 확인하고는 자기가 이런 돈이 어딨느냐, 다 오해다, 한 번만 봐달라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극히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친구로서 내가 너한테 베푼 선의를 너는 이런 식으로 되갚니? 선미야, 네가 나이가 몇인데 뒷일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짓을 벌이니? 용서는 무슨 위자료 똑바로 내놓고 저 쓰레기 같은 인간 네가 가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라고요. 그리고 모든 일은 제가 계획했던 대로 일산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분란을 일으켰기에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불륜 사실이 사내에 쫙 퍼지면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다툼은 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승소했고 위자료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최선미 역시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하여 저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고요. 복수와 이혼은 성공했지만 이혼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사람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인간적인 환멸감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세상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죠. 하지만 곁에서 묵묵히 저를 지지해 주신 부모님과 남동생 덕분에 저는 조금씩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들은 소식으로는 그 두 사람은 결국 함께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제가 살다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돈 받고 나간 아파트에서요. 한마디로 과거 제 집에 최선미가 들어와 사는 거였죠. 그렇게 제 자리와 제 남편을 탐하더니 결국 최선미가 그 자리에 들어앉게 된 겁니다. 회사에서 잘린 전 남편은 퇴직금과 시댁에서 손을 벌려 작은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저것들이 얼마나 잘 사나 보자 하는 심정으로 그것들 소식을 전해 들으며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이지 웃지 못할 희대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1층 식당에 지나쳐 가는데 식당 안이 웬일인지 시끄럽고 소란스럽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들여다보니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 한 분과 젊은 여자 한 명이 식당 주인과 직원들을 붙들고 최선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분은 최선미는 진작에 그만뒀다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라고 했고 그 할머니는 최선미 주소라도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아무리 그래도 주소를 함부로 알려줄 순 없다면서 계속 나가라고 하고요. 저 사람들은 누구기에 최선미를 저렇게 찾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 할머니와 여자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최선미 씨 찾으세요? 제가 최선미를 아는 것처럼 말하니 그분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최선미 알아요? 네. 그럼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근데 무슨 일이신지 누구세요? 그러자 그 할머니는 자신을 최선미의 시어머니라고 밝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최선미의 전 시모였으니까요. 최선미가 과거에 맞기까지 했다는 그 전 시모라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고 또 이미 이혼했는데 여길 왜 찾아온 걸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최선민의 시모는 분노와 억울함에 찬 목소리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본물처럼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선미의 시모가 하는 말은 제가 여태까지 최선미에게 들은 것과는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분의 말에 따르면 최선미가 아들하고 사는 동안 돈 사고를 여러 쳤답니다. 기본적으로 사치도 심하기도 했고 또 무슨 투자해서 돈을 번다고 해서 돈 사고를 친 게 여러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용서하고 돈도 갚아주고 품어주었는데 그 와중에 또 몰래 돈 사고 치고 거기다가 투자 동호회니 뭐니 하면서 남자 만나고 다닌 걸 걸렸다고 했습니다.
최선미 시모가 그 일로 최선미와 심하게 싸우다가 못 참고 최선미 뺨을 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최선미가 폭행으로 시어머니를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경찰서 드나들고 다투는 와중에 최선미는 자기 신우명의까지 도용해서 사채까지 끌어쓰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최선미 때문에 M1 신우가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될 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경찰에 신고하고 난 뒤 직접 찾으러 다닌다고 했죠. 그 얘기를 들은 저는 경악했습니다. 최선미가 저에게 늘어놓았던 그 눈물겨운 시집살이 이야기는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최선미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맞아가며 참고 산 불쌍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돈사고를 치고 가족들의 등골까지 빼먹고 도망간 사기꾼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심지어 제대로 된 이혼 절차도 밟지 않고 어린 딸까지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친 파렴치한 인간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최선미가 지금 제 전남편과 함께 동거하며 살고 있는 아파트 주소를 망설임 없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그녀의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겠다며 분노에 차서 달려갔죠. 그 후의 이야기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최선미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가 난 모양이고 아직 이혼도 하지 않은 최선미의 진짜 남편은 제 전남편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최선미 시댁 식구들은 위자료는 물론이고 최선미가 진 빚 수천만 원도 대신 갚으라고 닥달했다고 했습니다. 제 전남편 역시 최선미가 이혼녀인 줄 알았다며 뒤집어졌죠. 결국 그 두 사람은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물고 뜯고 싸우다가 그토록 뜨겁고 불같았던 사랑도 얼마 못 가 처참하게 막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최선미가 집어넣게 못 준다고 제 전남편 몰래 야금야금 카드론을 썼다는데 전남편은 그 빚 독초까지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 결말을 전해 듣는데 어찌나 우습고 허탈하던지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고등학교 때 그 발랄하고 천진하던 최선미가 어쩌다 저렇게까지 변해버렸을까 싶어 기분이 참 묘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둘 다 더 이상은 제 인생에서 엮이고 싶지 않은 쓰레기임이 분명하지만요. 저는 이제 모든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제 센터를 개원하려고 준비 중이라서 너무 바쁘기도 하고요. 비록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이 시련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심리 상담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일을 겪으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많은 위로 그리고 격려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